때때로 빅뱅도 이제 실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과학자들이 폭발에 의해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거든요. 그 그림만 보면 아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개념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는 증명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진화는 변이에 대한 얘기고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려면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자연선택설, 뭐 말하자면 적자생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정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을까요? 비판. 근데 이제 그 뭐 총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이 자연 선택과 자연 선택에 근거한 생존 경쟁으로 적자 생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뭐 네오 다이니즘, 신다이니즘 얘기해서 나온 게 돌연변이. 그게 이제 그 1953년 왓슨 크릭으로 이제 DNA 스트럭처가 알려지고 유전자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유전자와 또 단백질과 세포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의 기본적인 기작이고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에 근거해서 그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된 건 뭐냐면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에 근거한 종류의 발전 또는 생명체의 생존에 더 필요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함프랍니다.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메커니즘은 둘밖에 안 남았어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이거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해 보시면은 그 얘기하셔도 많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메커니즘.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을 놓고 이제 설명을. 근데 자연 선택도 사실이고요. 돌연변이도 사실이에요. 각각의 현상은. 그 현상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종류를 못 바꾸는 거죠. 종류를 못 바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전적인 인포메이션을 두 과정 모두 다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증식이 아니고 언제나 유전적인 아까 말한 거 똑같네요. 정보에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털이긴 예를 들면은 저 개가 교배를 했다. 그래서 털이 긴 거가 짧은 게 나왔다. 근데 추위를 경험해서 털 짧은 것들이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털이 긴 게 남아 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된 게 아니라 털을 짧게 하는 유전 정보를 잊어버렸을 때 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프가 일어나는 건 정보의 로스입니다. 언제나 로스 오브 인포메이션. 지금 그 유명한 나방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때 벽에 붙었던 까만 나방은 사라지고 하얀 나방만 남았다를 많은 잘못된 교과서에서 진화의 증거로 보는데 자연 선택이죠. 그거는 새들이 하얀 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잡아먹어서 얘만 남은 거고 그것이 그 나방의 종류를 새로운 종류로 변화시키는 진화의 증거가 된 게 없고요. 어떠한 자연 선택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종류를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사례가 없다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거는 아까 제가 나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의 감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에서 유전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돌연변이 같은 경우도 모든 생명체 안에는 돌연변이를 막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내재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뭐 수선 시스템, 리페어 시스템. 그러니까 생명체에는 DNA가 돌연변이로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를 막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연변이는 함풀하고요.
그 세포 같은 경우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캔서일 수 있어요. 캔서죠. 그게 암이죠. 그죠. 그랬을 때 세포 괴사라고 해서 변이가 심해져 갖고 살 수가 없으면 그 세포만 죽입니다. 오히려. 그래.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어떤 생명체의 새로운 걸 나타나게 하는 기작으로 작용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수많은 인공 돌연변이 실험 그리고 수많은 돌연변이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낸 거는 역대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는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대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단 자연 선택 돌연변이란 말 자체는 생물학적 터미놀로지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현상이죠. 그리고 그 예. 현상에 대한 해석은 창조론을 해석할 수 있는 종류별로 오히려? 만들어지고 예. 그 종류별에서 번식되어지고 종류별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성경적 창조론에 근거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서 수선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변화나 자연주의적 메커니즘이 맞다면 오히려 계속 변화가 돼야 되고 수선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될 텐데 유지하고자 하는 컨셉을 보존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생명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면역도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창조론적 증거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진화라는 증거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세계관적 퀘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이론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어는 세계관적 시각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같은 두 개의 메커니즘 현상이 있어도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진화론이 될 수도 있고 창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시청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이제 그 답사하시면서 많은 그 지질학적인 어떤 가치들을 발견해 내시고 또 창조론에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질학적으로 그랜드 캐년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저도 가보긴 했지만 뭐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와 엄청나다 이런 거 왔는데. 예. 근데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창조과학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노아홍수, 지층 화석 얘기한다 그러면 왜 그랜드 캐년에서 노아홍수 얘기를 하냐 그래요. 사실 지구상 어디에서나 할 수 있죠. 네, 노아홍수라는 건 전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랜드 캐년이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워낙 그 협곡이잖아요, 캐년이요. 그렇죠. 협곡이 워낙 깊숙이 파여 있기 때문에 깊이가 제일 깊은 게 1.8. 맞습니다. 예. 길이가 1.8km. 그리고 길이가 45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경부선보다 긴 거죠. 그 폭이 제일 넓은 게 30km.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지층이 제일 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설명하기 쉬운 거죠. 어디서나 설명한다, 어디서나 가능하죠. 제가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해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했으니까. 그랬군요. 자, 근데 이제 워낙 깊숙이 파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때 만들어진 땅. 첫째 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을 모이면서 만들어진 땅, 그리고 노아홍수 심판 때 만들어진 세 가지 지층이 지구상에서 가장 훤히 드러냅니다. 또 나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랜드 캐년은 아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언젠가 그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는 이제 창조가 그 연구하는 분이 연세가 그때 한 60 되셨을까 뭐 되신 분인데 저를 이제 그 투어 가이드를 하시면서 쭉 그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짜임새 있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뉴질랜드의 그 지형에서 명확하게 그 지층과 함께 지질학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는데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이게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 현상이었다는 게 이게 틀림없구나 하는 것과 뭐 어디서든지 지층만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라는 그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지층뿐만 아니라 그냥 산만 보고도. 산만 보고도. 그게 이제 그 이후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형성된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만 그 기본에 갖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도 증거가 있죠. 70% 대기 지구의 표면에 바다인데 바닷속에 해저화산이나 노아홍수의 증거가 있죠. 바닷속에도 해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에 대한 건 지구 전지구적인 사건이니까 그거는 뭐 어디서나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얘기 나오고 싶은 것은 우리 이재만 교수님 좀 우리 보통 그 시청자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제 말들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지질 개통표 또 뭐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제 조금 쉽게 이것이 창조론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지질개통표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그렇죠. 예. 그걸 또 잘게 나눠서 뭐 캠브리아기, 오드비시아스 더 잘게 나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옆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림으로 쫙 그려 있는 걸 이거 우리가 이제 지질개통표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몇 억 년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과학 책에서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영향을 준 그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날 설명하는 거면 내가 어디서 왔냐면 그렇죠. 예.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건 이 지질시대표는 1차적으로 뭐로만 만든 거냐면 화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화석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진화의 순서로 지구상에 고스란히 발견되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없군요. 예. 자,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 화석 없잖아요. 예. 예. 더군다나 화석은 그냥 널려 있는 걸 그렇죠.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맞힌 거지. 책에다가 모아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질시대표가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지질시대표 화석을 보며 이걸 진화의 증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제가 자신이 진화를 믿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1900년이 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기본적인 건 다 1870년대에 다 만든 겁니다. 아, 1870년대. 예, 예. 자, 이제 쫙 만들었으니까 진화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벌써 몇 억 년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때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고 20억 년까지는 얘기를 이제 그냥 측정한 게 아니라 20억 년 그냥 는 거예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거기서 이 지질세표가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과학자들이나 모든 진화론적 지질학자한테 이게 이제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갖춰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까 노아홍수 말씀드렸지만 노아홍수의 개념으로 볼 때 너무 쉽거든요. 그 화석의 위치는 사실은 시대가 아니라 자기 매몰됐던 위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알면은 지질시대표 무너지는 거는 그래서 노아홍수를 이해하면 지질시대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노아홍수와 지질시대표는 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정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예. 이 연대정법은 1900년도 중엽에 네.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미 패러다임이 구축이 된 거예요. 구축되고.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예를 들면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연대정법입니다. 근데 그 원리상 탄소는 5만 년보다 오래된 건 측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5,760년이죠. 그렇죠. 10배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연대 측정해야 되는 탄소 14라고 하는 게 C14. 점점 질소개수로 날아가는데 5만 년이 지나면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기물은 다 날아가서 측정 가능한 탄소 14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024분의 1이 되니까. 자, 중요한 얘기 뭐냐면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오살라피테쿠스 200만 년 됐다 그러거든요. 네, 200만 년. 측정했냐? 네, 측정할 수가 없죠. 측정할 수가 없죠. 공룡 6,500만 년, 1억 년 그 측정해서 얻어진 연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연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대가 먼저 지질세표에서 나온 겁니다. 아, 지질세표에서 개통표에서 나오고. 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화석을 직접 측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이제 영국 대략 에이거라는 사람이 어떤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측정한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숫자를 써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주 매력적이죠. 그 숫자 예. 써 있으니까 계산했을 줄 아는데 그렇죠. 예. 처음 시작될 때 계산되지 않고 이미 패러다임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화석은 측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측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나는 패러다임 없다고 측정하면 근데 놀랍게 화석을 측정하면 탄소 14가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라도 원래 화석에 탄소 14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5만 년보다는 그렇죠. 예. 젊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아 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수천 년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냐? 왜 화석을 측정하지 않냐? 지질세표에서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오래됐다라는 편견이 다 지배해버렸으니까 측정하지 않는 거지 측정하면 사실은 탄소 14가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지구네요. 그렇죠. 편견은 측정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상으로도 하자 그러면 젊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예. 지질세표라는 건 세상에 없고 전지구적 격변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초두에 저 진화론은 그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림 맞습니다. 참 예.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제 이론을 맞춰 나가는 거니까 참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네요. 듣고 들을수록 심각한 문제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질세표를 보면서 이게 진화의 증거로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20억 년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20억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기간이 많아야 100년인데 20억 년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 그래서 인간도 지질 연대표에 근거하면 한 300만 년에 출현했다고 나오나요? 400만 년. 400만 년.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통계 결과 중에 하나로 인간 파퓰레이션, 인구 증가율, 증가율에 대한 것을 만약에 사실은 300만 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외에도 공룡은 언제 출현했다고 나와 있죠? 지질 연대기에 대한 1억 년 전인데 근래 CNS급 정도 페이퍼에서 공룡에 대해서 5만 년 정도 계산해서 나왔던 게 있어서 굉장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물론 이제 이쪽은 다른 얘기지만 유인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서 인간 파퓰레이션, 인간 증거율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한 2,000년 동안 또는 4,00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있죠. 그러면 그 인구 증가율 표와 그다음에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이 파퓰레이션이 증가됐다고 하면 그 8식구부터 추론했던 기간하고 보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거나 연구한 논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네이처지에서 아주 그 네이처지 얘기 어떻게 됐었죠? 2004년도에 그 인구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론도 재밌는 게 3,000년 이전에는 BC 3,000년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 아예 그래 써 있어요. 네이처지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감소하면 3,000년이 지나면 그 이전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논문에서 나왔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못 읽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근데 노아 홍수가 뭐 성경 나온 것처럼 2,400년 이러면 노아가 600살에 노아 홍수가 났으니까 그 오히려 우리가 그거 볼 때는 더 전율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단 파퓰레이션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그 몇백만 년이라는 걸 추론을 해서 보통 인간이 사람이 한 세대 30년에 2배씩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500년씩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전 은하계를 사람으로 채워도 놀 만큼 이거 지구는 가라앉았겠죠. 그 무게로. 이제 물론 뭐 멸망이 있었다 뭐 했었다 하지만 멸망이 있고 2명은 살아남아야죠. 또 많이 커졌다 멸망이 있다 2명이 살아남 그런 단계를 또 수백만 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건전한 산식으로 파퓰레이션을 봤어도 인간의 출현 역사가 그렇게 길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철학적 비판이라 그랬는데 인구만 파퓰레이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이 다 파퓰레이션 돼야 되니까 이 생물의 개체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그 파퓰레이션이 지금까지 수백억 년 동안 이렇게 증가해서 은하계를 채울 정도면 뭐 다른 생명체도 같이 채워서 이거는 은하계 정도가 온 우주가 이미 찼어야 되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그 증가 그러니까 그 인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 증가라는 것만 봐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때 어떻든 뭐 계속 뭐 유인원이 발견됐다 또 오래된 인류 화석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된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럴 때 그 화석은 뭡니까 도대체? 인류 화석이. 네, 인류 화석. 예. 네, 그런 것들은 발표됐을 때와는 다르게 나중에는 거의 다 결론이 납니다.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 대표적인 게 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뭐 자바원인, 필트다운인, 그렇죠. 네브라스카인, 네. 라마피테쿠스 이런 것들 다 결론 냈기 때문에 네. 어떤 진화론자도 이걸 가지고 논쟁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결론 났기 때문에 본인들도 결론이 받으니까 뭐 그중에 아직까지 교과서에 남아 있는 거 하면 그 이디오파에서 발견된 루시라든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것도 2000년에 이미 네이처 지하고 사이언스에서는 그냥 너클워커 그 원숭이로 결론 났거든요. 필트다운이 교과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결론 나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루시도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결론이 나는 거죠. 났군요. 예.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 논문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남아 있는 것뿐이지 사람하고 원숭이의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 결론 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 다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드문드문 발견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수평으로. 예. 그걸 책에다가 또 네. 사람 닮은 거 위에다가 예. 원숭이 닮은 거 밑에다가 순서적으로 예. 인류 또, 진화 계통표를 예, 만들어 또 놓거든요. 만들어 놨죠. 예. 예. 근데 사람들도 그 진화 계통표를 보면서 또 사실로 또 이게 있죠. 이게 사실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진화론인데요. 그렇죠. 누군가가 원숭이 닮은 거 사람 닮은 거 낳겠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왜 측정 안 한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예, 측정 안 하니까. 네. 그러면 다음 두각을 발견하면 어디에 놓을까 궁리하는데 뭐 그렇죠.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양 보고 밑에 놓을까 위에 놓을까. 또 발견되면 또 하나. 또 어디에다 넣을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진화론인데 예. 그걸 우리는 증거로 알고 있는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무지한 이제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저렇게 책으로 교과서 또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발표만 들으니까. 발표만 들으니까 또 그 밑에 숨어 있는 수많은 디베이트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폐기 처분됐어도 폐기 처분된 소식은 또 나중에 들어오고 교과서에서 유통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그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을 할 때 어떤 진화론자도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고 나와서 디베이트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이미 끝났으니까. 사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참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몇 가지 이제 간단히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창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창세기를 늘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에 돌아가야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또 생명 얘기는 반드시 창세기를 또 봐야 되고 이런데 생명 그러면 이제 DNA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DNA 관점에서 볼 때 창조론과 진화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 정 교수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네, 이 네. What is life라는 게 네. 역사적인 퀘스천이고요. 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슈레딩거 같은 사람도 당시에 이제 그런 강연을 해서 지금 아마 철학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도 저희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도 이제 라이프의 과목 이름도 라이프가 있고 생명을 정의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현재 이제 그 물질적인 어떤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생명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이게 제 2세대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사 과정이 있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기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 세포 그리고 환경에 적응한다.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적응을 한다. 몇 가지 개념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이는 게 생명인가 다 움직이는 게 생명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2세대를 산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보존할 수 있고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통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라이프에 대해서 1953년 이후로 무엇이 생명체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생명 현상을 이루는 물질론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어요. 53년도에 왓슨하고 크린 동물학자하고 물리학자들이 그 DNA라고 하는 그렇죠. 구조, 데옥스라이보 뉴클릭 액시드하고 핵산 구조인데 이중 나선형으로 돼 있는 그게 생명체의 청사진이 돼서 제1세대가 2세대로 넘어갈 때 1세대는 2세대에다가 DNA를 준다. 그러면 그 DNA만 주면 우리 몸은 DNA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DNA에서 DNA에 필요한 다른 DNA를 기본으로 해서 마치 설계도에서 부품이 나오듯이 RNA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단백질과 그 안에 생성되어진 것이 서로 조합을 해서 세포를 만들고 생명 현상이 유지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생명 현상,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유전 정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 물질인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DNA가 생명체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됐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DNA 자체는 생명도 아니고 생명 어떤 면에서 생명 정보라고 얘기할 때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화학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실험실에서 DNA를 만들어요. 돈 좀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거기 DNA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DNA가 마치 언어와 같이 그 안에 정보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도 뭐 AGTC라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예요. 이게 복잡한데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스 신호가 0일이잖아요. 또 모르스 신호. 그다음에 그 컴퓨터 언어는 이진법인 것처럼 그렇죠? DNA는 사진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단순한 배열의 복잡성,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마치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베토벤은 지성이 들어가서 따다다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배열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기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유전자도 제가 지금 다루는 단백질 중에 하나의 유전자도 시퀀스가 9,000개가 넘어가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 9,000개의 배열을 하려면 확률적으로 4의 9,000승인데요. 그렇죠. 우주 전 우주의 소립자 수보다 많아요.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기능을 못합니다. 못하는구나.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도 못 만들고요. 그 정보는 정보의 상출자, 정보의 창조자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DNA 유전 정보가 발견된 다음에 더욱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설계, 어떻게 보면 정말 창조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 심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DNA 자체는요 하나의 매질입니다. 네. 제가 USB 있으면은 그냥 매질이고 USB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도 그 안에 나오는데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야지만 나오는 거죠. DNA 자체는 매질이고 DNA에 있는 염기의 배열, 그 배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내는 배열이고 거기에 우주적 지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합성이 안 돼요. 대장균 못 만듭니다. 바이러스는 못 만들어요. 실험실도 못 만들. 이 아는 걸 갖고 흉내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DNA 구조가 알려지고 유전 정보가 DNA, RNA, 단백질이 되어지고 이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안에는 놀라운 신적 개입이 있는 놀라운 신적 지성이 있다. 로고스. 저는 그걸 로고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프루브할 수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로고스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 생명 정보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비밀이 그런 놀라운 정보가 태초에 있었고 종류별로 있었고 그런 정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양하게 번식하고 자라나고 있고 그 정보가 수선되어지고 보존되어지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가 맞지. 작은 정보에서 그 정보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정보가 늘어난 일도 없으며 정보는 소실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생명 현상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1953년 이후에 발견된 모든 생명 현상의 유전 정보에 대한 증거는 창조주의 놀라운 존재함을 선포하는 거다. 뭐 감히 이렇게. 네, 오늘 뭐 그 이제 진화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도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창조론, 성경의 입장 또 잘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 받고 있는데 아까 말한 뭐 TV도 뭐 진화한다 이런 용어를 쓰도록 하는데 진화론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정만 교수님 혹시 뭐 진화론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를 예전에는 다 과학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진화론이 그전에는 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화론은 결국 나를 건드렸죠. 내가 누구냐. 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삶에 당연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생명 경시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나온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 자체 하나하나가 벌써 우리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그들 다스리는 이런 거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렇군요. 우리 정 교수님도 삶의 영향이 무엇인가 뭐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 동일입니다. 새로운 죽음과 새로운 죽음, 적자생존, 생존 경쟁으로 새로운 우성의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철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를 보게 되면 각 모든 사람의 인권, 존엄성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창조주의 존재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 이런 모든 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필살의 노력 또 생존 경쟁은 뭐 저도 모르게 뭐 이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냐 나한테 뼛속까지 감춰 있는 이 사회의 생존 경쟁이나 진화라고 하는 컨셉 이제 그런 게 무지불식간에 들어와 있는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생각하면 찬양과 영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참 이 시대의 말로 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진화를 갖고 있는 뿌리 깊게 숨어 있는 그 무서운 영향력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진화론 다윈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자연 선택설이었고 또 하나 메커니즘이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용어들 약육강식 뭐 그다음에 생존 경쟁 자연도태 적재 이런 그 용어들이 사회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암시를 줘서 좀 힘이 있으면 약육강식인 거야. 사람을 침몰시켜도 파괴해도 죄의식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약육강식이니까 또 한 사람은 도태를 당해. 도태를 당할 때도 그래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과학이 뭐 그렇게 말해주니까 라는 스스로 자기 부인. 한쪽에서는 폭력과 파괴와 또 이 진화론이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외와 스스로 뭐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도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결국은 이 용어들이 생존 경쟁이다 이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그 진화론적 사고라는 것은 그것이 진화로 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퇴화로 아니면 멸망으로 가게 하니까 진화론은 말은 이제 진화지만 오히려 인간에게는 퇴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창조론은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필요된 인간이다 하고 마치 무릎 꿇게 하고 또 내려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도리어 존귀함과 생명을 얻게 하니까 창조론은 외면적으로는 사람을 겸비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찬송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니까 참 창조론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 참 좋은 과학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진화론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창조론에 대한 생각도 모아봤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해서 이제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때 다시 한번 창조론 성경의 입장을 잘 배우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힘차게 전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대담자 두 분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정훈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